벌써 여름 이적 시장이 반절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이적설이 오가고 여러 건의 이적이 확정되었죠. 매년마다 이적 시장을 주도하는 이 주인공격인 리그가 있잖아요. 되돌아보면 벨링엄과 음바페를 영입했던 레알이 속한 라리가가 한때 주인공이었었고 케인을 영입한 미넨 역시 주목받았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누가 뭐래도 프리미어리그가 그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르츠와 프림퐁이 리버풀로 향하고 맨유는 쿠냐, 첼시는 기튼스와 페드로, 델랍을 영입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특히나 맨시티 역시 세르키와 라인더르, 아인누리 등 어린 자원들을 영입하면서 마치 분노의 영입이라 불릴 만큼 매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하면 최근에 이 리그를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사우디 리그인데요. 호날두, 벤제마, 깡테 등 유럽 주요 리그들의 스타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그렇다면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 꽤나 큰 다크호스는 누구일까요? 저는 튀르키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튀르키예 리그가 다크호스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시즌 벌써부터 영입생들의 면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르로이 사네가 미넨에서 갈라타사라이로 갔고 페네르바체는 아스톤빌라 출신 공격수 존 듀란을 영입했죠. 거기에 베시타스는 감독으로 맨유의 솔샤를 데려왔고 첼시 출신의 에이브람까지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튀르키예 리그의 대형 영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오시멘, 모라타, 슈크리니아르, 임모빌레 등 유망한 선수들을 꾸준히 영입해왔었고 최근에도 무리뉴가 있는 이 페네르바체가 손흥민 선수에게 주급 4억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영입 의사를 내비치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튀르키예 리그가 이전부터 돈이 많았었나? 왜 이들은 갑작스럽게 스타들을 영입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걸까? 그 이유들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적설을 어디를 통해 많이 보시나요? 대부분이 파브리시오 로마노나 데이비드 온스테인처럼 유명 기자들의 SNS나 이를 번역한 기사들이겠죠. 특히 로마노의 유행어 Here we go 이 말이 뜨면 이제 이적이 거의 확정되었구나 라고 우린 느끼게 되죠. 그리고 구단의 공식 오피셜 이미지가 올라오는 게 이 마침표 같은 순서잖아요. 하지만 튀르키예를 보면 다소 독특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적 과정이랑은 좀 달라요. 터키 리그는 오피셜 전에 특정 선수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공고를 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고 이건 사실상 선수들과의 이적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터키 팀들은 굳이 이렇게 기사를 홈페이지에 띄우는 걸까요? 그냥 오피셜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바로 이 튀르키예 슈퍼리그 구단들 대부분이 민간 법인 형태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이에요. 프리미어리그처럼 개인의 소유 혹은 K리그처럼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구단이 아니라 투자자와 주주, 스폰서, 심지어는 정치 세력까지 얽혀있는 복합적인 운영 체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다가 클럽들이 이런 운영을 띄게 됐고 또 왜 돈을 써야만 되는 구조인지 그 자본의 흐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터키의 대표적인 구단인 이 갈라타사라이와 베시타스, 페네르바체는 각각 수백만 명의 지지 팬덤과 지역 정치 세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FC 서울이랑 수원 삼성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특정 당이 또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를 축구장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 라이벌리는 엘 클라시코보다 더 뜨겁다고 해요. 정치가 엮여있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두 구단의 역사를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페네르바체와 갈라타사라이는 튀르키예 축구 양대 산맥이기도 하지만 튀르키예 전체 사회를 양분할 정도로 강한 정치와 문화, 계층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먼저 갈라타사라이는 1905년 이스탄불의 유서 깊은 명문고등학교 이 갈라타사라이 리세의 학생들에 의해 창단되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 내에서도 서구적인 문물을 받아들인 이 지식인 계층의 엘리트 집단이었죠. 이후 2000년 갈라타사라이는 유럽 무대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튀르키예 축구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UEFA컵 우승팀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성공한 유일한 튀르키예 클럽이라는 상징성은 지금도 막강하죠. 그리고 현재까지도 갈라타사라이는 진보, 세속주의, 그리고 지식인 엘리트 이미지를 대표하는 구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페네르바체는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 서민층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창단한 팀이었죠. 창단 초기부터 민족주의적 색채와 정권 친화적 성향이 짙었었고 튀르키예 대중문화와도 결합되면서 엄청난 팬덤을 형성해 왔습니다. 갈라타사라이가 유럽에서의 성과와 상징성을 갖고 있다면 페네르바체는 튀르키예 내수에서의 강력한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존재감을 키워왔었죠. 이 또 페네르바체는 군부나 여당 정치인들과 자주 연계되어 왔으며 실제로 일부 시기에는 정권이 페네르바체를 직접 지원했다는 정황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적인 성향이 꽤나 커 보이긴 해요. 갈라타사라이는 세속주의와 자유주의를 외치는 반면 페네르바체는 보수와 민족주의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들을 지지하는 사회 계층도 꽤나 차이가 있죠. 앞서 언급했듯 갈라타사라이는
갈라타사라이는 상류층, 엘리트의 지지를 받는 반면 페네르바체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요. 지역적으로도 갈라타사라이는 유럽 쪽에 가까운 이스탄불 서부에 위치해 있지만 페네르바체는 아시아 쪽에 완전히 가까운 이스탄불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팀이 만나게 된다면 이건 단순히 축구 경기를 넘어서 튀르키예 자체의 사회 갈등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갈등은 단순히 팬덤을 넘어서 정치인, 기업, 언론까지 양측으로 완전히 나뉜 뒤 줄을 서는 구조로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도 이 더비에서 한번 지면 감독이 경질되고 더비에서 이기면 좀 못하더라도 곧바로 선거에서 그 당의 표가 오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일단 쟤는 이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는 매 시즌 반드시 우승해야 되는 압박감에 늘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팬들의 기대 때문만은 아니에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관리, 스폰서와 기업 후원 유지와 다음 시즌 유럽대회 진출로 중계권 수익 확보, 그리고 지역 내 정치 세력과 관계 유지,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 시즌이라도 실패하면 재정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크게 되고 그래서라도 돈을 몇 시즌 써서 성과를 내야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특히나 두 클럽의 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TV로 선거가 생중계 될 만큼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이벤트가 돼버렸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꽤나 중요한 이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회장이 당선이 되면 튀르키예 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선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러니까 선거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제가 당선되면 누구 영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이적시장에서 돈을 안 쓰면 비판받는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구단들은 매년 무리한 지출을 감수하면서라도 단기 성과 중심의 이런 정책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이런 막대한 이적 자금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정부, 정계와 연결된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일부 구단은 지방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의 후원을 통해서 공공사업 예산이나 간접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갈라타사라이 스타디움은 국유지에 건설되었고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는 국영기업이 부담했습니다. 이 표면상으로는 스폰서십이나 시설 지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이나 공공자금을 통해서 현재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한 기업 후원과는 다른 정치와 얽힌 자금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스폰서십이 있겠죠? 이 튀르키예 대기업들 또는 중공영기업들이 선호하는 구단의 거액의 스폰서 계약을 자연스럽게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페네르바체는 국영 에너지 회사인 투프라스와 거액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맺었고 베시타스는 튀르키예 항공과 텔레콤 같은 중공영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히 마케팅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의 친밀성 또는 사회적 영향력 확대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무리한 차입과 재정적인 무리수가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튀르키예 구단들은 향후 예상 수익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막대한 영입자금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타사라이가 유로파 진출을 전제로 중계권 수익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다음 시즌 티켓 판매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선수 영입에 쓰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단기 성과에 실패하게 된다면 곧바로 부채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튀르키예 구단들이 현재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 리그가 유명 선수를 영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이전에 첼시의 레전드 드록바와 인텔의 스네이더를 데려왔었고 페네르바체도 반페르시나 발베르나 같은 선수들을 영입했었잖아요. 베시타스도 콰레스마, 마리오 고메스, 페페 등 황혼기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페네르바체에서 대두되고 있었잖아요. 왜 황혼기 선수들이 늘 이적시장 말미만 되면 튀르키예 이적설이 나올까 늘 궁금했었는데요. 여기에는 튀르키예 리그의 특이한 이적시장 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대부분의 이적시장은 9월 1일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이 9월 중순 말까지 늘 이적시장이 열려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까요? 예를 들어 보죠. 9월 1일자로 이적시장이 갑자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적시장 끝나고 9월 2일날 스쿼드를 딱 보니까 야 뭐야 주머니 왜 선수가 없어? 다 팔았네? 그럼 뭐 어디서든 데려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FA 좀 시원찮아. 유럽 보니까 다 닫았는데 튀르키예만 저기 불빛이 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리그는 이적시장 막차를 탄 팀들에게 매우 유일한 옵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다른 리그에서 밀려난 고연봉 선수들이나 부상이나 로테이션으로 팀 내 입지가 불확실한 선수들 급하게 정리해야 될 때 튀르키예로 매물을 흘리는 구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즌에 갈라타사라이로 임대를 왔던 이 오시멘이 정확히 위 예시처럼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실력에 비해서 변방 리그였던 이 갈라타사라이로 갑자기 임대를 오게 된 거죠. 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갈라타사라이의 챔스 예선과 플레이오프 시점입니다. 튀르키예 리그 상위권 팀들 역시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를 늘 치러야 됐었죠. 즉 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챔스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강을 하자는 그 시점 자체가 이미 유럽 이적 시장이 마감된 9월 이후이기 때문에 튀르키예 축구협회는 전략적으로 이적 시장 기한을 9월 중순까지 유예하면서 챔스 진출 여부에 따라서 단기 고강도의 보강이 가능한 구조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도 이 크리스탈 팰리스 에이스였던 윌프레드 자하가 갈라타사라에 갔잖아요. 챔스 뛰고 싶었으니까 갔다고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주전 굉장히 치열한 빅클럽에서 밀려나느니 튀르키예 빅3에서 챔스 주전을 뛸 수 있다면 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단순히 돈 지르기가 아니라 전략적인 타이밍과 유럽 무대 진출이라는 명분 아래서 튀르키예 클럽들은 꽤나 유망한 선수들을 이적 시장 후반만 되면 곧잘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튀르키예 리그는 매년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왜 아직도 유럽 빅리그로는 인정을 못 받는 걸까요? 튀르키예 슈퍼리그는 매 시즌 화려한 이적 시장과 스타 영입으로 눈길을 끄지만 그 이면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리스크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빅3 구단들은 매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갈라타사라이가 2016년에 UEFA FFP 룰을 위반해서 유럽대회 진출이 좌절된, 금지된 사례도 있었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몰빵형 대형 선수 영입이 반복되니까 재정 건전성 어떻겠어요? 당연히 악화되죠. 또한 경기장 시설과 방송 인프라, 리그 전반의 마케팅과 흥행력도 유럽 주요 리그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요. 즉 국내 리그 인프라가 현재 부족한 거죠. 이로 인해서 리그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는 낮고 이 국내용으로는 꽤나 인기가 있어도 세계적인 팬덤 형성에는 어려움을 늘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수들의 경유지화 문제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이곳에 온 선수 자체가 나 여기서 좀 잘해서 단기 계약해가지고 다시 유럽 빅클럽으로 갈 거야 이런 선수들 많으니까 또 노장 선수들도 여기서 좀 번 뒤에 사우디나 또 미국으로 가서 자녀들 교육 신경 써야 되고 돈도 좀 많이 벌어놔야 되고 이곳은 한마디로 거쳐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리그의 발전도 크게 이뤄내지 못했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 존재합니다. 튀르키예 구단들은 정치권과 깊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서 지원 구조가 급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후원이 끊기면서 이 재정난이 심화된 사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도 여전히 생기고 있는 거고요. 종목은 다르지만 e스포츠 리그 팀들 중 하나인 갈라타사라이의 경우 우리나라 롤 선수였던 최현진 선수가 입단했지만 임금 체불 문제로 곤혹을 치렀었고 바로 지난달에 튀르키예 안탈리아 스포르의 이 페루센코는 임금 체불 문제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었죠. 이런 불안정성은 장기적인 리그 운영에 있어서 큰 부담일 겁니다. 리그 이적 시장은 매우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구조적 불안과 리스크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돈으로만 밀어붙인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 안정과 장기적인 인프라 형성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되는 모습이 가장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최근 갈라타사라이가 미드필더진 보강을 위해서 차라놀루, 김도환 등 유럽 무대에서 검증받은 빅네임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튀르키예 리그는 세계적인 명장과 스타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축구 시장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쏟아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튀르키예 축구의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를 비롯한 튀르키예 빅클럽들의 빅네임 영입과 리그 성장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 튀르키예 리그에서 빅 사이닝이 있다? 혹시 이거 선거철 아니야? 혹은 그 구단에서 회장 선거하는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꽤나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튀르키예 축구 역사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엔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